안녕하십니까. 저는 흥사단 대구 경북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창기 단원입니다.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도산의 대공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대공주의는 1920년대 도산이 심혈을 기울였던 내용입니다만은 도산이 대공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술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80년대 이후 흥사단 내에서 대공주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산 선생이 생전에 이 대공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공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도산 선생께서 대공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대공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진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은 사에 대응되는 의미입니다. 공은 여러 사람 또 넓은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 공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는 사사로운 개인과 관련된 내용이 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은 그 범위를 넓히면은 국가, 민족, 인류 사회까지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민족, 세계 인류라고 하는 아주 큰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 공의 가장 큰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대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적인 것은 나 혹은 우리 가족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혹은 우리 가족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 사적인 것인데, 이것은 좁은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이것을 소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산의 대공주의는 소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산은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치상의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도산에게 있어서 대공은 민족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도산의 대공주의는 민족의 독립을 위한 그런 노력 위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도산의 대공주의는 자기의 주장을 억제하고 자기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민족의 자주 독립이라는 보다 큰 가치, 이것이 대공이죠. 민족의 자주 독립이라는 보다 큰 가치, 이 대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동단결하자.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주장을 좀 죽이고 자주 독립이라고 하는 민족적 과제를 실현하는데 매진하자. 이것이 이제 도산의 대공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도산의 대공주의는 독립운동가의 정신적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도산이 이렇게 대공주의를 강조하고 추창하게 된 것은 당시 임시정부의 상황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세 곳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선 러시아 지역, 연해주 지역의 블라디보스톡에서 3월 21일에 임시정부가 선포가 되었고, 상해에서는 4월 11일에 임시정부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뒤이어서 4월 23일에는 한성, 지금의 서울이죠. 서울에서 임시정부가 선포가 됩니다. 이 세 지역의 임시정부는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각지에 자리 잡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그 지역에서 모여서 독립을 선언하고 임시정부를 선포를 한 것이죠.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대한국민의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임시정부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의 임시정부의 주체는 대한국민의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해에서는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중심이 돼서 임시정부를 선포를 했습니다. 한성에서는 각 도의 대표들을 소집을 해서 국민대회라는 것을 개최를 하고, 이 국민대회를 통해서 임시정부, 독립을 선언하고 임시정부를 선포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세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선포가 되고 나니까 도산이 상해에 도착을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독립을 선언을 하고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이게 세 지역으로, 세 개의 임시정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민망한 노릇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 전선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산이 상해에 도착한 이후에 이 세 개의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블라디보스톡, 상해, 한성이 서로 소통하고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세 정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도산은 여러 가지 고심을 한 끝에 이 세 정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절충안을 제안을 합니다. 우선 임시정부의 소재지는 상해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프랑스만이 해외 독립운동가들 혹은 망명정부를 헌법에 의해서 보장하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는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장소는 상해로 하고, 내각의 구성은 정통성을 가진 한성정부의 명단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자. 그리고 당시 가장 많은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던 러시아 지역, 연해주 지역의 블라디보스톡 정부에서는 임시의정원의 의원들을 대폭 이 블라디보스톡 정부의 안을 수용한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이 수용이 돼서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1919년 가을에 각 부서의 총장들이 취임을 하고 정식으로 임시정부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여러 가지 이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임시정부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 독립운동의 노선을 두고 각 계파 간의 갈등은 상당히 첨예했고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은 우선 급진적인 무장투쟁론과 점진적인 준비론이 심각하게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러시아 쪽을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무장투쟁론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도산을 비롯한 상해 쪽의 인사들은 우리가 무장투쟁을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점진적인 준비론을 고수를 하고 있었죠. 또 하나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두고 개조론과 창조론이 대립을 합니다. 임시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임시정부를 개조를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운영을 하자 하는 개조론과 아예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을 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해체를 하고 임시정부를 새로 설립을 하자. 이것이 창조론입니다. 이 임시정부의 개조론과 창조론 그리고 그 중간에 현재의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현실 고수파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임시의정원, 오늘날 국회에 해당되는 임시의정원 구성을 두고도 러시아파와 상해파가 견해의 차이를 보입니다. 원래 임시정부를 설립을 할 때 러시아 쪽에 의원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하는 언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러시아 쪽 인사들에게는 흡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 구성을 두고도 의견이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가 팽창하면서 이 사회주의가 독립운동 계열에 침투해서 민족주의 계열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미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이승만 임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속에 임시정부의 재정난이 가중이 되죠. 임시정부를 처음 출발할 때 도산이 미주에서 상당한 재정을 가져와서 사무실을 개설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승만 임시 대통령이 미주에서 미주위원부를 만들어 놓고 미주의 자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미주의 재정 지원이 거의 중단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임시정부의 재정난을 더욱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런 데 임시정부의 갈등 상황은 임시정부를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운,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1년 임시정부 수립 후 한 2년쯤 지나서 이러한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니까 박은식, 원세훈, 김창숙 등이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이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 전선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노출이 되니까 각지의 독립운동 단체 대표들을 전부 상회로 소집을 해서
중지를 놓자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대표회의를 소집해서 진행할 만한 조직도 인물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산이 이제 또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도산이 노동국 총판이라고 하는 직위도 사임을 하고 각계 대표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나갑니다. 이러한 노력이 한 2년 경과해서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를 상해에서 개최를 하죠. 임시정부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이 회의에서 토론하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마지막 임시정부의 강화안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어려운 임시정부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현상 유지파, 일부 수정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하는 개조파, 아예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창조파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타협점을 찾지를 못하고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게 됩니다. 이게 23년 3월입니다.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고 난 뒤에 임시정부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925년부터 도산은 민족 대독립당 결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민족 대독립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 여러 나라의 정당 정치를 참고를 해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지휘할 수 있는 정당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한자로 표현해서 이당 치국, 당으로서 국가를 통치한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유일한, 요새는 우리가 이제 정당 정치 하면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양당 정치 뭐 이렇게 다당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 당시에는 그렇게 할 형편들이 안 됐기 때문에 민족 대통합을 위한 유일한 정당, 단일 정당으로서 독립운동의 전체적인 방향을 이끌어가자고 하는 노력이었죠. 도산이 이러한 제안을 하고 각계 대표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우선 무장투쟁 계열들이 도산의 설득에 공감을 해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도산의 뜻을 수용을 해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또 각 지역의 활동가들과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도 대거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공감하고 합류한 지역들을 보면은 중국의 여러 지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 인원들도 약 1000여 명에 달하는 정도로 크게 결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사회주의 계열이 합의를 깨고 이탈함으로 해서 이 대독립당 결성운동도 결렬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사회주의 계열은 콘민테런이라고 그러죠. 국제 공산당 조직에서 국가 단위의 혹은 민족 단위의 그런 조직을 지향하고 프롤레타리아 조직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이러한 방침이
우리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대독립당에서 탈퇴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이 빠진 상태에서 민족주의 진영만으로 한국 독립당을 1930년에 결성을 하죠. 그런데 1930년 이후에 동아시아의 정세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또 일제가 만주를 넘어서서 상해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는 길고도 험난한 유랑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는 속에서 임시정부의 활동도 위축이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족 대독립당을 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 시기에 도사는 한인 모범촌 건립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해외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우리 이 교민들을 집단으로 거주하게 해서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만들겠다. 도산이 이 한인 모범촌 건립을 위한 후보지 답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북경은 말할 것도 없고 산해관, 남경, 길림성, 송화강 연안, 필리핀, 인도네시아 자바섬, 내몽고 지역, 이런 지역들을 한인 모범촌 후보지로 도산이 직접 답사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도산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재정 조달의 어려움으로 끝내 실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재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던 국미실업주식회사, 이건 캘리포니아에서 농업 경영을 해서 상당한 재력을 확보했었는데, 여러 해 계속되는 가뭄으로 북미실업주식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게 되고, 이래서 재정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돼 가지고 결국 또 실현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산이 국민대표자회의 개최, 또 민족대독립당 구성, 이런 노력을 해가면서 우리가 각 계파의 주장, 각 계파의 이익,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민족 대독립이라고 하는 큰 사업, 큰 가치, 이 대공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의견의 차이나 이런 것은 좀 묻어두고 하나로 통합하자. 이게 1920년대 초중반에 도산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했던 내용입니다. 이때 도산이 외쳤던, 도산이 주장했던, 그리고 각 계파를 만나서 설득해 나갔던 이런 내용들을 후학들이 도산의 대공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산의 대공주의는 민족 독립이라고 하는 큰 가치를 위해서 개인이나 조그마한 단체의 이익은 유보하는, 억제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자고 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 자세에 대한 촉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도산의 대공주의가 갖는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파국에 직면한 임시정부를 구출하기 위한 살신성인의 노력이었다. 그 당시에 그 도산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이 노력들을 보면 정말로 눈물겨운 노력들입니다. 그 넓은 중국 땅을 동서남북으로 순회하면서 대표들을 만나고, 또
독립운동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리핀, 몽고, 인도네시아까지 답사를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도사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첨예한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각 계파의 주장들이 원체 첨예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들을 설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래도 도산이 그동안 축적했던 인격적인 바탕, 또 신뢰 이런 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 첨예한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서 도산이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산은 늘 그렇지만은 아주 실용적인 인물입니다. 늘 무슨 방침이나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실용적인 인물인데 도산이 이 대공주의를 주창하는 과정에서도 도덕적인 명분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각 계파가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설득에 나서게 됩니다. 이런 이제 대안을 가지고 설득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를 가져와서 무장투쟁파도 공감을 하고 사회주의 계열도 공감을 하는 이런 성과를 얻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통일을 외치면서 도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철저한 자기희생을 실천을 했습니다. 세 지역에서 발표된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한성정부의 내각으로 임시정부를 구성을 하면서 도사는 그 인물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노동국 총판이라고 하는 자리를 기꺼이 감수를 했습니다. 또 국민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고 설득을 하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겠다 해서 노동국 총판이라고 하는 자리까지도 사양을 했습니다.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정부 국무령, 임시정부 대표가 행정 책임자가 초기에는 국무총리, 그 다음에는 국무령, 그 다음에 후기에 가면은 주석 이렇게 그 명칭이 바뀝니다. 그 중간에 도산을 국무령, 행정총 책임자로 임시의정원에서 선출을 했는데 도산은 이 대공주의를 내세우면서 통합을 강조하는 이런 시기에 내가 그런 자리를 맡아서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국무령도 극구 사양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탄핵안에 찬성을 하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때도 도사는 그렇게 되면은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고 해서 극구 만류하는 이런 자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을 시키면서 이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후학들에게는 굉장히 큰 교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지를 순회하면서 직업정성으로 각 계파를 설득해 나가는데 이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또 계보에 구애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이 과정이 정말로 눈물겨운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대공주의 정신은 오늘날 흥사단에서는 5대 공약의 대공복무 정신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은 도산의 대공주의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당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계나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도산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던 대공주의가
퇴색되고 특정한 계파의 이익이라든지 정파의 이익에 함몰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이 시기에 도산의 대공주의는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도산의 대공주의를 확대 해석해서 대공주의를 도산의 경세론, 세상을 경영하는 어떤 이론적인 틀 전체로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대공주의를 너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경세론 전체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도산의 뜻이 빛나기보다는 대공주의라고 하는 숭고한 뜻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이 도를 넘으면 자만이 되고 자만이 지나치면 왜곡이 된다고 하는 어느 언론인의 경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920년대에 도산이 간절하게 외쳤던 이 대공주의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흥사단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이 대공주의 정신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